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0여 년 전 미국에 흑인 노예 제도가 있었다라는 사실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역사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 흑인 후손, 지금의 살아있는 흑인들 후손 한 명당 $500만 주자라는 안이 지금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정부 차원에서 지금 그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 샌프란시스코 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화입니다. 잠시 후에 오늘 보너스 뉴스에서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놓으시고요. 매일매일 중요한 뉴스 그리고 민감한 이슈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첫 소식은요.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은행 위기 관련 새로 들어온 소식부터 정리합니다. 네, 일요일이었던 어제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과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등이 전 세계 6개 중앙은행 등이 모두 모여서 이 달러 유동성 스와프와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7일 만기의 운용 빈도를 주 단위에서 1 단위로 늘리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7일 만기의 운용 빈도를 7일이면 이제 일주일이잖아요. 그 일주일 단위에서 매일 1일 단위로 바꾸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당분간 시중은행에 돈을 좀 풀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유는 은행들의 유동성을 늘려주기 위함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경제 뉴스에서 항상 유동성 얘기하면 캐시, 현금으로 생각하시라고요. 자, 은행들의 현금 보유량을 좀 늘려주겠다. 현금 숨통을 좀 트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 뭐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연준과 ECB, 21대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이제 영국, 캐나다, 일본, 그리고 스위스 등 6개 중앙은행은 일요일이었던 어제 공동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기존의 달러 유동성 스와프 협정을 통해서 이제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공동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시작이 돼서요. 최소 4월 말까지 계속된다고 이들 은행은 밝혔습니다. 이들 은행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시장의 긴장이 일반 국민들과 사업체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영향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데 그런 영향을 좀 완화하는데,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제 미국의 은행 2곳이 파산한 뒤에 크레딧 스위스가 지난주 시장에서 압력을 받는 등 대서양 양쪽의 최근 금융 시스템 혼란에 대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갖는 우려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얼마나 진지하게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실리콘밸리 뱅크는 주말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이 파산한 실리콘밸리 뱅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그림이 이제 좀 나왔습니다. 파산 관제 기관인, 그러니까 파산하고 이제 관리를 하는 기관인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는 이 은행을 최소 2개의 사업 부문으로 분할해서 매각할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뱅크에 대한 분할 매각은 잠재적인 인수자의 그 폭을 좀 넓히기 위한 것으로 오는 24일까지 인수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의 앞길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실리콘밸리 뱅크의 주식은 이제 사실상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가 될 위험이 높거든요. 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서 누군가가 인수를 하면 뭐 최악의 경우 휴지 조각 같은 것은 좀 막을 수 있지만 그래도 주가의 폭락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실리콘밸리의 주식은 최악의 경우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여기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미래 노인층을 위한 기금, 한국의 국민연금이라고 있죠. 그 국민연금이 이 실리콘밸리 뱅크에 대규모 투자를 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에 한국 내 기관들이 투자한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00억 원을 이 은행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이 국민연금공단은 실리콘밸리 뱅크 그룹 주식에 $2,300만 직접 투자하고 또 $7,300만 위탁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의 환율로 1,218억 원 규모인데 이 채권에 위탁 투자한 171억 원을 더하면 1,4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 실리콘밸리 뱅크의 주식은 현재 거래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는 곧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곧 1,400억 원이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액 보장을 예금의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전액 보장한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만은 투자 목적인 주식이나 채권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은퇴한 국민들에게 연금을 주기 위한 그 국민연금 공사가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국의 돈, 한국의 국부 펀드로 볼 수 있는 한국투자공사라고 있습니다. KIC. 이 한국투자공사 KIC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파산한 실리콘밸리뱅크 주식을 11만 주 200억 원가량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돈들은 파산은행을 누가 인수를 하면 뭐 좀 모를까,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 다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날려버릴 수도 있는 투자금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한국투자기금 KIC는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서 파산한 시그니처 뱅크 주식도 9만 주 넘게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또 이 시그니처 뱅크에 일부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산한 은행을 인수하는 기업이 만일 없다면 그 경우에 투자금 회수는 사실상 어려워지니까 1,400억 원 플러스 알파 다 휴지 조각 되는 거고요. 만약에 다행히 어떤 기관이나 다른 어떤 은행이 그럼 내가 좀 싸게라도 인수하겠습니다라고 인수를 한다 하더라도 추후 유상증자 등으로 인해서 이 주주 가치는 확실히 희석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한국 국민의 이 세금을 갖고 국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 이들 두 기관에 똑똑한 사람들 그렇게 시험 받고 다 거기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두 기관에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자기들 연봉도 빵빵하게 받아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작 일들을 이렇게밖에 못하는 건지 참으로 한심합니다. 얼추 계산해봐도요, 1,400억 원에 200억 원 플러스하고 결국 이제 최소한 1,600억 원을 자칫하면 휴지 조각 만들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 그래 놓고도 고액 연봉을 받아갈 면목이 있는 것인지 참 한심할 뿐입니다. 사실 실리콘밸리뱅크는요, 실리콘밸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생 IT 기업의 돈을 빌려주는 전문 은행이었는데, 이런 은행들은 신생 IT 기업이 하루아침에 대박을 치는 그런 기업이 된다면 뭐 은행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거기 가보세요. 하루에도 몇 개 기업이 문을 닫는 게 그 실리콘밸리 현실입니다. 신생 IT 기업의 현실입니다. 한 나라의 연금을 모아놓는 그 기금을 이런 위험성이 있는 이런 은행에 한두 푼도 아니고 1,400억 원씩 투자를 꼭 했었어야 했는지, 꼭 그랬어야만 됐느냐? 무슨 영화 대사에 그런 거 나오죠. 꼭 그랬어야만 됐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 조사라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누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했는지, 그 사람은 왜 어떤 근거로 그런 투자를 하자라고 결정을 했는지, 혹시 만에 하나 은행 쪽, 실리콘밸리뱅크 그 은행 쪽 내부 인사와의 어떤 검은 거래는 없었던 것인지, 제가 너무 미리 뭐 좀 심하게 앞서 나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혹시 그럴 가능성은 없는지를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어떤 그런 내부 거래는 없었던 것인지, 진정 국민들의 돈을 사심없이 정직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 건지 또는 아닌 건지, 뭐 수사까지는 아니어도 조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록 성공하진 못한 거액의 투자 실패로 끝났지만 그래도 결정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서 내린 그런 결정이라면 분명 탓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결론을 뭐라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작은 어떤 내부 거래의 흔적이라도 나온다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추후 제2, 제3의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미국 은행의 파산이 실제로 한국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가운데, 이 때문에 이번 미국발 은행 위기 사태가 한국 내 금융권에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가장 큰 위험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 경착륙, 부동산 시장이 조금 지금 침체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과 연착륙 말고 부드럽게 내려오는 연착륙 말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착륙.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경착륙이라고 봅니다. 급하게 떨어지는 그런 한국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과 또 한국 제2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가능성이 지금 가장 위험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요, 이 한국의 금융당국은 최근 해외발 금융 불안이 한국으로 전염될 가능성에 대해서 잠재 위험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내 금융회사는 은행과 비은행권 모두 유동성 비율도 양호하고 수익성도 아직은 그런대로 괜찮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게 일단 판단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이 심화될 경우에는 한국의 이제 저축은행이라고 있죠. 옛날에 뭐 문제된 그런 저축은행 많잖아요. 뭐 토마토 저축은행 뭐 이런 은행. 이 미국에 오래 사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무슨 저축은행 그러면 뭐 KB은행이나 무슨 뭐 하나은행이나 다 비슷비슷하게 똑같은 것으로 보시는데 아니라는 거.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이제 뭐 하나은행, 뭐 이런 신한은행 이런 은행들이 이제 제1금융권이라고 한다면 이런 저축은행 이런 걸 이제 제2금융권이라고 하잖아요. 자, 여하튼 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금리와 그리고 부동산 시장 호황에 일부 금융회사가 부동산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많이 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잠깐만 설명하고 갈게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특정 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 흐름을 미리 보고 그걸 크게 점수를 줘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금융기법입니다. 뭐 말이 좋아서 이런 금융기법이라는 거지 한마디로 담보 같은 거 없이 이 사업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사업성만 보고 돈을 주는 겁니다. 아니 뭐 비즈니스 하는데 그런 곳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가 그런 은행이었어요. 사업성을 보고 많이 신생 IT 기업이 돈을 빌려주는 그런 은행이었습니다. 한국의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PF가 그런 형식의 그 금융기법입니다. 대출을 담보 없이 해주는 거. 그런데 이 한국의 PF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느냐? 주로 부동산 관련 PF를 했다는 겁니다. 주로 부동산 관련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이제 결국은 이제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이런 PF를 많이 해준 거죠. 예를 들면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서 분양이 잘 될 것 같으면 담보 없이 그냥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줘 버립니다. 어찌 보면 대출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투자 같이 보여집니다. 투자 아시죠? 빌려주는 거는 대출이나 뭐 이렇게 론 융자 이런 빌려주는 거는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빌려준 사람이 투자라는 것은 그 빌려줬는데 그 회사가 망하면 내가 돌려받을 길이 없는 게 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PF라는 것이 일종의 투자같이 보여지는 그런 금융기법입니다. 말이 좋아 대출이지 어떻게 보면 투자입니다. 여하튼 한국의 제2금융권은 담보 없이 사업성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특히 이 건설업계, 이 아파트 분양 등등을 중심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부동산 경기가 지금 급격하게 꺾이면서 건설회사나 분양회사가 도산하는 등 대출이 부실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금융감독원은요, 이에 따라서 최근 이제 저축은행 중앙회와 또 업계 관계자들을 급히 소집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아마 뉴스에 많이 안 나왔을 거예요. 이런 긴급회의를 한 거. 이 저축은행 중앙회, 저축은행, 여러 저축은행이 있잖아요. 그 협회 관계자들, 그리고 제2금융권의 업계 관계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소집해서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을 점검했습니다. 자, 봐봐봐. 내가 자료 갖고 오라고 얘기했지? 자, 한번 봅시다. 당신의 은행은 연체율이 몇 %나 돼요? 네. 당신의 은행은 몇 %나 돼요? 이거 좀 점검한 거예요. 한국 중앙정부에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가 아직 계속 갚아 나가고 있는데 아직 안 갚은 계속 앞으로 갚아야 할 대출 잔액은요. 지난해 3분기 기준에서 무려 10조 7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대출 잔액, 즉 대출을 해줬는데 아직 다 갚지 못한, 즉 paid off가 되지 않은 액수가 10조 7천억 원이라는 겁니다. 이는 2년 전에 비해서 3조 8천억 원 급증한 액수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고위험 PF 대출 비중은 지난해 6월 기준 29.4%로 다른 업계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금융권 전반의 이 연체율 상승도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 한국 얘기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에 따른 고물가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가계와 기업의 상환여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중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이라는 말도 때로는 씁니다만은 사실 제3금융권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 어찌 보면 사채시장 이런 게 이제 제3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채시장 가기 직전이 제2금융권이고요. 하지만 현재 한국의 중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 연체율에는 이미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고금리에 경기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등등이 겹치면서 기업과 가계 대출이 동반 부실화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험 요소를 좀 정리해 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대거 이루어진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의 연체가 증가하면서 결국 돈을 빌린 업체들이 줄줄이 손들어 버릴 그 연체율 증가가 금융권 전반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 첫 번째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어느 나라보다 스마트폰 이용도가 높은 한국 때문에 그 어느 나라보다 대세가 돼버린 모바일 폰 뱅킹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조금만 더 위험하다라는 뉴스든 아니면 거짓 뉴스든 아니면 루머든 그런 내용이 확산될 경우에 순식간에 뱅크런 사태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발생할 가능성 큰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모바일 뱅킹 시스템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역설적으로 보면 위기 시에 가장 빠른 속도의 뱅크런이 일어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모바일 뱅킹 활용률은요, 현재 약 40%입니다. 금액으로는 하루 평균 모바일 폰으로 이용한 뱅킹을 하는 사람들 이용액은 약 14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상상해보면 대충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한편 은행 위기와 관련해서 이제 유럽에서는요, 그래도 한 가지 희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파산 위기를 맞았던 세계적인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가 스위스 최대 은행 UBS의 인수 결정으로 기사회생할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스위스 정부가 크레딧 스위스발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막기 위해서 1,000억 달러의 유동성 지원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유동성을 캐시 현금으로 바꿔서 들으시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들으시니까 아주 쉽죠. 왜 뉴스나 기사나 또는 전문가들 발표할 때는 뭐 이렇게 말을 어려운 용어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하면 이거죠. 1,000억 달러의 유동성 지원이 아니라 1,000억 달러의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위스 정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위스 연방정부와 금융감독청 그리고 국립은행의 지원 아래 스위스 은행인 UBS가 오늘 크레딧 스위스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인수 총액은 32억 3천만 달러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UBS의 크레딧 스위스 인수 소식에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매우 의미 있는 거래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자, 그 은행 위기 소식 주말 동안에 있었던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추리고 쉽게 정리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가장 이해하기 쉬우실까라고 좀 추스려서 정리를 해서 업데이트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또 이 매일 나오는 업데이트된 소식을 저희 레알뉴스에서 계속 빠지지 않고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 꼭 누르고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미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노출되었습니다. 미국 중북부의 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오염수 약 150만 리터가 누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약 40마일, 킬로미터로는 약 63km 떨어진 몬티셀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지난해 11월 방사성 물질인 삼중추소가 포함된 오염수가 누출되었습니다. 이 새어나온 오염수는 약 40만 갤런, 한국식 리터로는 약 151만 리터 규모입니다. 현재는 이제 어렵게 누출이 멈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엑셀 에너지라는 회사는 누출 사실을 3개월 이상 지난 지금에서야 대중에 공개했습니다. 3개월 동안 비밀로 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는지는, 왜 그렇게 비밀로 3개월 동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입을 연지 않고 있어도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그 누출이 되는 걸 지금 어렵게 막았다고 했잖아요. 누출 사태를 일단 막아놓고 그때 발표해. 분명히 거기 최고 책임자가 그랬을 거예요. 지금 계속 누출되는 상태에서는 시중에 발표하지 마. 누출되는 걸 일단 막아놓고 그때 발표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분명히 조사감입니다. 무언가 더 은폐하는 게 없지 않는지 조사감입니다. 이 엑셀 에너지라는 회사가 운영사인데요. 이 엑셀 에너지는 누출은 두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수도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방출된 삼중 수소의 약 25%만 회수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이로 인한 대중의 직접적인 피해와 인근 환경에 대한 오염 여부인데요. 이 엑셀 에너지사는 몬티셀로에서 사용되는 물에 포함된 삼중수소량은 안전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이며 누출된 오염수가 원전 밖이나 또는 미시시피강 또는 지역 식수 등에 흘러 들어가지는 않았다라고 그렇게 공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는 없죠. 정부가 철저하게 객관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근 주민들은 이 정부의 더 철저한 조사를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불안해서 못 살겠죠, 인근 주민들은. 한편 이번 사태로 미국에서는 이제 원전 반대 여론이 다시 불이 붙지 않을지 이제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전직 미국 대통령이 내일 사법부에 체포될 것이다 라고 써서 올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그거는 이제 본인 얘기죠. 그리고 전직 미국 대통령 이것도 본인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내일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이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뭐 늦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하여간 영상을 올린 날짜는 월요일이잖아요. 20일. 요걸 기점으로 이제 내일이라니까 21일 화요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항하라. 우리나라를 되찾자. 이렇게 썼습니다. 이는 그가 지난 2020년 대선 패배 직후 선거 사기를 주장하면서 지지자 수천 명의 의회 폭동을 부추긴 선동적인 메시지를 연상시킨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SNS를 올린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전에 포르노 배우와의 과거 성관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회사 돈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뒤에 장부를 또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의혹과 관련해서 뉴욕 맨하탄 지방검찰에 수사를 받아왔는데요. 맨하탄 지방검찰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맨하탄 대배심에서 증언을 하라, 나와서 증언하라 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가 이제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내일, 즉 미국 시간으로 21일 화요일 트럼프 대통령을 연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글이 게재된 지 2시간 만에 그의 대변인은 그러나 황급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결백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좌진이 내일쯤 연방기관이 그를 체포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누군가 이 예상을 트럼프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추측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기관에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내일 트럼프 전 대통령 체포하러 갈 겁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쪽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 쪽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예상해서 이걸 트럼프에게 얘기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저항하라! 나를 체포하러 온단다! 저항하라! 이렇게 SNS에서 황급하게 올린 것이죠. 과연 내일 그런 체포가 있을 것인지 주목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월 6일 소위 16 의사당 난입 사태가 있기 18일 전, 그러니까 이제 2020년 12월 19일 트위터에 그때 글을 올렸잖아요. 2021년 1월 6일, 그러니까 그때를 트위터에 글을 올린 날을 기준으로 따지면은 다음 해 1월 6일 워싱턴 DC에서 집회를 열 것이다 라고 알린 뒤에 수백만 팔로워들을 향해서 그곳에 있어라, 와일드하게 하라 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지지자들에게 당일 의사당까지 행진하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이 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체포 운운하는 이번에 그 SNS 내용은요, 트럼프와 그 측근들이 사실상 어떤 정치적인 전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관측입니다.
16의회 난동 사태 이후에 대다수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접근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차단이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계정이 다시 열어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래서 이제 복귀를 한 트럼프는 최근 자신의 이 페이스북에 I'm back, 내가 돌아왔다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측근들과 함께 정치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인데 과연 내일 정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체포하거나 연행하는 사태가 발생할지, 만일 그렇다면 그 측근들은 또 어떻게 이를 대처할지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내일 뉴스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고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카고를 관할하는 광역자치구인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가 지난해 말에 시작한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냐면 소수계 우선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소수계 우선 지원 프로그램을 지금 갑자기 중도 폐지했습니다. 시카고의 한 개인 사업자가요, 이 프로그램이 연방수정헌법 제14조 위반이라면서 쿡 카운티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쿡 카운티는 지난해 9월부터 연방정부 지원 기금으로 운영해온 소기업 보조금 프로그램 SBSGG, 풀어서 원래 이름으로 말씀드리면 Small Business Source Grow Grant라고 합니다. 소규모 기업 보조금 프로그램입니다. 이 운영을 최근에는 결국 전격 중단했습니다. 그 소송 때문에. 한편 시카고에서 이 척추 교정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도메니 쿠사노라는 그 사람은요, 소기업 보조 프로그램 이 SBSGG 프로그램이 유색 인종을 우선시하는 등 지원자를 인종에 따라서 차별 대우한다라면서 작년 12월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인을 백인이다라고 밝힌 그는 이 고소장에서 특정 인종 그룹에 속해 있다라는 이유로 개인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미국 시민이 인종 같은 그런 어떤 임의로 분류돼서 차별받지 않도록 한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위반이다라고 진술을 한 것입니다. 유색인종을 보호한다는 게 결국은 백인을 차별하는 사실상의 역차별이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쿠사노의 변호인은 정부가 인종에 따라서 특혜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면서 쿡 카운티 정부는 헌법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인종을 근거로 승자와 패자를 가리려 한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쿠사노는 이 법원에서 쿡 카운티의 소수계 사업주 우선 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보상금 나에게 $1와 그리고 변호사 비용을 배상하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본인에 대한 보상금은 $1인데 변호사 비용은 $1다 뭐 얼마다 그런 말이 없네요. 참 변호사들 보면 꼭 그렇죠. 요런 거 하는 변호사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즉 쿠사노라는 그 백인에게는 $1의 보상금으로 해놓고 자기들 변호 비용은 얼마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1의 보상금을 청구한 걸 보면 무언가 사회적으로 보내는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 어떤 상징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소송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 같은데요. 왜 변호인단은 상징적으로 $1의 변호 비용을 받겠다, 뭐 이런 거는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인들도요, 이 변호사가 많고 우리 2세 자녀들 중에도 변호사가 상당히 많은데 이럴 때 $1 변호 비용 받고 상징적인 승리를 얻어낸다면 돈을 떠나서 다른 면에서도 사실 얻을 것이 많이 있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예컨대 추후 공화당 정치인으로 변신도 가능하고 그런 변호 내용이 크게 널리 알려지면서 특정 그룹에서의 명성도 얻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뭐 꼭 그걸 바라고 그걸 기대하고 $1만 받아라고 계산적으로 안 한다 하더라도 한번 좀 해볼 만한 그런 우리 2세 한인들, 이런 변호사들 안 나오나 저는 좀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뭐 그런 걸 제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이 시간 없어 보이고요. 일단 이런 소송을 당한 쿡 카운티는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인종에 따른 부와 기회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유색인종과 여성, 그리고 성소수자와 장애인, 그리고 퇴역 군인 등이 소유한 사업체에게 지원을 하겠다던 그 프로그램이 이 소송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북한이 남한에 또 핵공격 위협을 가했습니다. 특히 어제는 남측 주요 대상을 겨냥해서 핵타격을 모의한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습니다. 또 이 미사일을 공중에서 터뜨리면서 핵폭탄 조종장치와 기폭장치 작동까지 동시에 검증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나라의 전쟁 억지력과 핵 반격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종합전술훈련이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둘째 딸, 주애라는 이 둘째 딸을 데리고 훈련을 또 참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왜 맨날 이 핵무기 보여주는 데만 되면 그 어린 딸을 데리고 나오는지 참 답답한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북한은 이번 훈련을 전술 핵 운영 부대들의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훈련을 참고한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만을 가지고서는 전쟁을 실제적으로 억제할 수가 없다라면서 실제적으로 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게 신속 정확하게 가동할 수 있는 핵 선제 공격 태세를 완비할 때에만 전쟁 억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그 과업이라는 말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언제든 가능한 상태인 제7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상각도 발사 등과 관련된 계획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상각도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여러 번 시험 발사했잖아요. 근데 그 시험 발사할 때는 정상각도를 하지 않습니다. 좀 더 높이 쏩니다. 아주 높이 쏘면 높이 올라갔다가 그 각도로 떨어지니까 다시 급격히 떨어지죠. 그래서 사실 이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 일부러 이 거리를 너무 멀리 하면은 하와이나 이쪽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험 발사할 때는 이제 각도를 높이 해서 이렇게 짧게 떨어지게. 그러나 북한이 그렇지 않고 이런 높은 각도가 아니라 정상각도, 예를 들어 45도라고 칩시다. 90도가 아니라 45도라고 치죠. 45도로 우리가 제대로 발사하면 너 미국 본토까지도 갈 수 있어? 지금 그 얘기예요. 이제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걸 자신들도 스스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를 듣고 있는 국제사회도 사실상 인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구글에 어느 나라가 핵 보유국이냐라고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노스 코리아, 북한이라고 답변이 공식적으로 구글의 공식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인 강제 추방을 조용히 다시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미국 내 러시아인들을 러시아로 강제로 돌려보내지 않는 방침을 시행했습니다만 이를 최근에 뒤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에 내려진 징집령을 피해서 미국으로 갔던 이 젊은 러시아 남성이 급작스럽게 지난 주말에 러시아로 강제 송환됐다는 소식입니다. 작년에 미국에 입국해서 망명을 신청한 러시아인의 일부는 미국 정부에 의해서 러시아로 강제 송환되면 감옥에 가거나 징집이 돼서 최전방에 투입될 수 있다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지난해 3월에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러시아인들의 강제 송환을 하지 않겠다, 강제 송환을 중단한다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걸 바꿉니다라는 발표 없이 조용히 입장을 바꿔서 즉 강제 송환을 다시 시작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지금 그 배경을 분석하느라 아주 바쁜 모습입니다. 아직 왜 그렇게 입장을 미국이 바꿨는지는 정확하게 그 이유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국으로 오랜만에 가보겠습니다. 평균보다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것, 즉 만혼이라고 하죠. 이 만혼이 한국에서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0대 초반 신부가 20대 초반 신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20대 인구가 줄어드는 그 인구 구조적인 요인이 서로 맞물린 그런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는 1949건으로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인 1113건보다 많았습니다.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는 2021년에 이어서 2년 연속 2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보다 더 많은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20대 초반 여성 혼인 건수는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주는 동안에 40대 초반 여성의 혼인 건수는 1.5배로 늘어났습니다. 이제는요, 이 40대 초반 신부를 20대 초반 신부보다 더 쉽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에 대한 배경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20대 여성 인구가 감소하는 어떤 인구 구조적인 변화가 먼저 꼽히고 있고요. 또 이제 거기에다가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적어지는 점도
배경 중에 하나로 꼽혔습니다. 지난해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20대 비중은 35%, 10대는 29%로 매우 낮고요. 40대는 42%로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대, 20대들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이렇게 낮으니까 결혼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결혼식장에 가보면 40대 신부가 더 많습니다. 한국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 정부는 어제 이 대중교통과 마트, 지하철, 역사, 그리고 약국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겼던 2020년 10월 이후에 약 2년 5개월 만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병원과 요양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디를 들어갈 때 마스크 쓰고 들어갔다가 또 나올 때 다시 벗고 하는, 썼다 벗었다 하는 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이거 어디서 왔어? 어디서 온 거야? 아직도 지금 확실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확실하게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 아니, 어디라기보다 어떤 생명체에서부터 시작됐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는데 그 답이 어느 정도는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초기 확산에 중국 시장에서 거래된 너구리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과학연구소 스크립스 리서치, 그리고 호주 시드니 대학교, 또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등 국제연구진은 중국 우한의 화난이라는 수산시장, 중국 우한에 수산시장이 있는데 그 수산시장의 이름이 화난이에요. 화난시장 내 동물 우리, 그리고 수레, 그리고 바닥 등 곳곳에서 지난 2020년에 채취됐던 그 유전자 데이터에 대한 재분석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중국 화난수산시장은 이름이 수산시장일 뿐 어물도 물론 시푸드, 수산물도 있지만 사실상 그보다는 더 많은 게, 놀라지 마세요, 박쥐, 천산갑, 뱀, 오리, 진해, 너구리, 토끼 등 각종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만들어 놓고 팔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2019년 12월 세계보건기구의 정체불명 폐렴으로 처음 보고됐을 때 이 시장이 발병지로 지목된 바 있긴 있었습니다. 국제연구진이 분석한 유전자 샘플은 당초 3년 전에 수집돼서 중국 과학계에서 분석을 했지만 중국은 올해 1월에야 국제인플루엔자 정보공유기구에 관련 데이터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이마저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완전히 중국 그 기관에 의해서 완전 삭제되기 전에 다행히도 프랑스의 한 생물학자가 이를 우연히 발견한 후에 이를 국제과학자 그룹과 공유하면서 이 데이터는 재분석을 거치게 됐습니다. 유전자 데이터의 분석 결과 코로나19 유전자 샘플에는요, 중국 우한의 그 화난 시장에서 판매됐던 너구리의 유전자가 상당량 섞여 있었습니다. 이는 이들 너구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숙주였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력한 숙주동물로 꼽혔던 박쥐나 천산감이 아닌 너구리가 코로나19 중간 숙주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아직 학술지 등에 공식 게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연구진은 세계보건기구에 이번 주 이 사실을 전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예고해드렸던 내용을 지금 전달해드리고, 자,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해보고 싶은 그런 뉴스 준비했습니다. 다름 아닌 보너스 뉴스인데요. 오늘 보너스 뉴스는 흑인 노예 후손들 500만 달러 배상금이라는 제목입니다. 현재 각급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흑인에 대한 배상금 지급 문제를 이 시간에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찬반 논란이 매우 뜨거운 이슈입니다. 자, 우선 가장 논란이 뜨거운 곳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자격 요건을 갖춘 흑인 1인당 무려 500만 달러를 주자, 그 배상금으로 주자라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1인당 500만 달러. 전국 대도시 가운데 처음 진행되는 일인데요.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만은, 자, 먼저 금전적으로 워낙 거액이어서 그 재원을, 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일단은 의문입니다. 게다가 반대론자들의 비판도 상당히 거센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14일 열렸던 샌프란시스코 슈퍼바이저 위원회 회의에서는요, 샌프란시스코 흑인 배상금 자문위원회의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문위원회는 지난 12월에 마련한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자, 그 보고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흑인이 주택 구입 시 무상으로 지원금을 주자라는 안부터 흑인 사업체에 대한 세금 납부를 면제해 주자라는 안, 그리고 흑인들이 주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자, 주택을 산 사람들에 한해서 등등등 100여 개가 넘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1인당 500만 달러를 그냥 주자라는 안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투표를 통해서 이들 안을 모두 받아들이거나 또는 모두 거부할 수도 있고 또는 일부만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수정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벌써부터 이 슈퍼바이저들 사이에서는 관련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 예산이 이미 부족한 상황에서 엄청난 규모의 지출 증가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현재 5만 명 정도의 흑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금전적 배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조사를 더 해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밝혀진 자료는 없습니다. 5만 명의 흑인이라고 물론 다 자격이 있는 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흑인이긴 하지만 몇 년 전에 아프리카나 어떤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그런 흑인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이민 온 흑인은 아니지만 아버지 때의 이민 온 흑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흑인 노예의 피해자는 아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제외되겠죠. 배상금 대상자에 대한 기준으로 특정 시기에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특정 시기라는 것이 이제 흑인 노예 그런 시기를 말하는 거죠. 반대론자의 반론도 물론 컸습니다. 사실 이제 샌프란시스코와 캘리포니아 주 이런 그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는 게 참 한편으로는 웃겨요. 제가 흑인들에게 지원금을 주자라는 그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나 캘리포니아가 이런 걸 생각한다는 게 그 자체가 저는 웃깁니다. 흑인을 지원해준다는 그 아이디어가 웃긴다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아니고 샌프란시스코와 캘리포니아가 그런 아이디어로 갑자기 다른 데보다도 먼저 나서서 얘기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웃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샌프란시스코와 캘리포니아 주는요, 노예 해방이 된 후에 세워진 그런 미국 지방자치정부이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흑인을 한 번도 노예로 부려본 적이 없는 그런 시와 그런 주입니다. 아니, 그런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배상금을 뜬금없이 배상금을 주자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반대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배상금은 결국 주민들의 세금에서 지급돼야 하는데 한 번도 노예를 소유한 적이 없는 시정부, 주정부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살고 있다고 치죠. 저는 캘리포니아 주에는 살고 있지만 샌프란시스코에 내가 살고 있다는데 나는 한 번도 노예를 부려본 적이 없는데 내가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한 번도 노예를 소유한 적이 없는 납세자들이 노예의 신분이 아니었던 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주는 일, 참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흑인들에 대한 어떤 배상, 손해를 당하고 차별을 당한 거에 대한 배상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합리적인 안은 없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런 반응에 대해서 흑인 커뮤니티는, 그러니까 반대론자들의 말에 대해서 흑인 커뮤니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노예 제도의 유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 구조화된 그 인종차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귀 기울여 들어볼 만한 말이긴 합니다. 오히려 흑인들이 오랜 세월 대대손손 겪어왔던 고난과 차별을 생각하면 500만 달러는 결코 많은 돈이 아니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불행한 역사를 지내온 후손들에게 그나마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금전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런 주장도 흑인 사회에서는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흑인 인구가 한때 전체 시 인구의 13%를 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50여 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전체의 6%도 안 됩니다. 시에 기거하는 노숙자의 그런데
38%가 흑인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뭐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너무 복잡한 얘기니까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고요. 흑인들은 샌프란시스코의 필모어 구역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나이트클럽과 각종 소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천정기를 보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1960년도에 그런데 정부가 시 재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살던 흑인 주민 대부분을 쫓아내서 흑인 커뮤니티는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업체 900여 곳이 폐업을 하고 약 2만 명의 흑인들이 집을 잃기도 했던 그런 아픈 역사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주택 한 채당 지금 흑인들이 다 나가고 그 지역은 백인들이 들어갔거든요. 어찌 보면 정부가 강제로 재개발한다고 막 하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 된 거죠. 거기에 있던 흑인들은 재개발된 그 집을 살 능력이 안 되니까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멋지게 만들어 놓은 이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백인. 그래서 이제 그곳은 백인 거주 지역이 돼버렸는데 지금 그곳은 주택 한 채당 수백만 달러가 넘는 그런 백인 부자 거주 지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남북 전쟁이 끝나고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흑인들은 여전히 천대받는 신세로 살아야 했던 하나의 아픈 역사이긴 합니다. 흑인에 대한 배상금 지급 논의는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는요, 이 태스크포스 팀도 구성이 돼서 1933년부터 1977년 사이 흑인에 대한 차별적인 주택 정책이 집행이 됐고 이에 대한 주정부의 배상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것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 5,690억 달러를 예산으로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흑인 주민 1인당 얼마를 줄 수 있는 것이냐? 22만 달러를 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약 한 2억 5천, 2억 7천 원 이렇게 되죠. 하나로 따지면 2억 7천 원 정도, 2억 7천만 원 정도 되죠. 3억 조금 안 되죠. 경제학자인 듀크 대학의 데러티 교수는 전국적으로 전체 인종에 따른 부의 차이를 감안하면 흑인 1인당 최소 35만 달러를 보상하는 것이 금액적으로는 합리적이다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흑인에 대한 배상금 지급 문제는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부 지역에서도 이미 검토된 바 있는데요. 시카고의 에반스턴 지역에서는 시 당국에서 흑인 주민들에게 2만 5천 달러의 주택 바우처를 제시했다가 너무 적다라는 또 비난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로드 아일랜드의 프로비덴스라는 곳에서는요, 1,0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 1,0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책정했지만 이 흑인 주민에 대한 현금 보상은 배제하고 백인 주민도 그러니까 흑인 주민들만 준다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백인 주민도 어떤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면 보상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어떤 그런 다양한 정책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와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이제 오는 6월 중으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오는 6월 중으로는 배상금 액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하여간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6월 중으로.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리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일로 이제 와서 그 후손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500만 달러를 준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 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른 생각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 정말 차별적으로 살아온 역사 때문에 후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 한인들도 한번 따져보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서 결국 배상금 지급이 확정된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에 묻혔던 소수민족과 소수인종들의 배상금 지급 요청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인을 비롯해서, 한국인을 비롯해서, 중국인, 일본인 등등 다른 어떤 유색인종이나 소수인종도 배상금 청구를 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들어가 볼까요? 근거를 제시해 볼까요, 제가? 네. 그 소수민족은 비단 우리 한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아메리칸 원주민을 비롯해서 철도 노동에 끌려와서 죽음의 노동을 하면서 차별까지 당했던 중국계 노동자들,
이 중국계 노동자들은요, 어떤 차별을 받았냐 한 예를 들면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당시 최종 사망자 집계가 나왔는데 그 최종 사망자 집계에 중국인들은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뭐 인간으로 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보다 더한 차별이 어디 있을까요? 그들의 귀중한 목숨을 목숨으로도 치지 않았던 거죠. 이보다 더한 차별이 있나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바로 30년 전인 1991년 4월 29일. 1992년이죠. 1992년 4월 29일. 다 기억하시죠? 4.29 LA 폭동. 이 폭동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경험했던 우리 한인들까지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29 폭동의 피해는 범죄 피해이지 차별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누군가가 반론을 제시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렇게 반론을 누군가가 제시한다면 저는 제가 본 것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폭동 당시 제가 취재기자 당시 생활을 할 때 폭동 당시 흑인 거주 지역을 취재차 가보니 리코 스토어나 세탁소 등 이 한인 소유 사업체 벽에 버젓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코리안 오운드. 한인이 주인이다.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한인 소유 건물이나 한인 소유 사업체니까 바로 여기에 불을 질러라 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우발적인 범죄의 피해자가 됐던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차별적인 현상의 피해자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 한인이 그때. 그 같은 피해도 다 보상금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피해를 보신 한인 업주분들이 만일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좋습니다. 흑인 후손 500만 불 배상안처럼 그 폭동 피해자분들의 후손들에게도 배상하면 될 것 아닙니까? 노예를 부려본 적도 없는 샌프란시스코 시가 흑인 노예 후손들에게 500만 달러씩 준다라는데 내 눈앞에서 직접 피해를 당하고 그걸 그때 바로 제대로 처리 못한 정당하게 세워져 있던 멀쩡하게 있던 정부, 그렇지만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그 정부, LA와 캘리포니아 주는 책임이 없다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흑인 노예 후손들에게 배상금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정책이 세워진다면 그 정책 위반 초기 과정에서부터 우리 한인사회, 나아가 중국계와 일본계 커뮤니티 이 목소리를 다 합해서 지금 이 문제가 지금 그 제가 좀 언급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여론을 정책 초기부터 정책 위반자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폭동 사태 주 피해자였던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대해서 또는 한인 폭동 피해자나 폭동 피해 후손들을 위해서 총 뭐 한 5천만 달러 아니면 5억 달러 배상금을 꿈꾸면서 오늘 영상 마치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 빠짐없이 다 해주시고요.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엮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계기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미랄과 같은 역할을 저희 레알뉴스 채널에서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서 우리 하나가 되는 건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특별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요, 뉴스는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여러분들은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편안하시고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